저희가 낸 책 제목이 듣도 보도 못한 정치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도 이렇게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의사소통 혁명 시대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측면에서 이전 30년 전, 40년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정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긴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최근 한 6, 7년간 2000년대, 2007, 8년, 2010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난해 촛불항쟁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정치적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바뀐 것 이상으로 근본적으로 정치 시스템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의 출발이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책 변화를 이뤄냈다라고 단언하기는 이르지 않나.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순서를요, 저희가 했던 일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촛불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지, 그리고 이 세계 정치 변화의 현장,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어떤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은 와글 대표로 있고요.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귀국을 해서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2015년부터는 2년 전이죠. 와글이라고 하는 정치 벤처 회사입니다. 정치 벤처 회사를 설립을 해서 다양한 그 시민 정치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시민 참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프로젝트들을 펴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회사지만 저희는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고요.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걸 기업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소셜 벤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죄송해요. 이게 옷이 얇아서 떨어졌군요. 예. 아닙니다. 괜찮나요? 예. 저희가 처음에 우리는 이런 취지의 시민정치 활동을 해보자라고 그 뜻을 모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집권당을 바꾸는 것 혹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를 바꾸는 것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거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하느냐 혹은 다수당이 하느냐 혹은 그 헌법 밖에 있는 뭐 요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여진 것처럼 헌법 밖에 있는 개인 사선 뭐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주권자인 헌법의 주권자로 명시된 국민들이 시민들이 의사적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정치 혁신이 되려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도 누가
이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한번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 가족이 따라야 하는 이런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상의해서 결정하고 애들은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집이 있고 애들까지 같이 참여시켜서 가급적 그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정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책으로 묶어낸 일이었습니다. 지금 4쇄까지 찍었고요. 이제 곧 5쇄 찍을 거고요. 세종 도서라고 뭐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추천 도서로 선정해서 전국에 뿌리는 거기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을 이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PR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시민정치 운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여러 사례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이 책을 만드는 작업을 쭉 하다가 그 이후에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원래 4.13 총선에 대비한 그 투표 앱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일이 툭 터졌어요. 필리버스터.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예요. 그죠? 총선도 지난해예요. 한 4, 5년 된 것 같죠? 필리버스터가 터져서 그날 밤에 12시에 저희 직원들이 갑자기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자정에 좀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20, 30대. 저만 나이가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뭘 좀 하면 좋겠다.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밤새도록 만들어낸 것이 필리버스터 단미라고 하는 사이트였는데요. 이때는 왁을 이름도 없이 그냥 이름 없는 네티즌이 만든 걸로 해서 냈죠. 이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단상에 나와서 원고를 읽잖아요. 연설을 하잖아요. 시간을 길게 끌어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법전을 쭉 읽기도 하고 그랬었죠.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국민을 대신해서 뭐 어떤 행정부를 감시하고 법을 제정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당신들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연설 원고를 써줄 테니 너희가 읽어라. 이런 컨셉이었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 빈난에 자기 그 신원을 밝힐 필요도 없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가 저희 지시문에 다였어요. 뭐 필리버스터를 지지합시다. 뭐 의원들을 밀어줍시다. 이런 거 아니었고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뭐가 됐든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국회의원들이 그걸 뭔가 읽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는데 11일간 38,000건의 시민 원고가 있었고요. 방문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됐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7명 정도가 본회의장에서 이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국민의 편지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일종의 지금 뭐 총선 일정을 논의해야 되니까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필리버스터 단미를 하면서 서베이 방식으로 일종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명운동은 너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질문을 내걸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각각 찬성 반대 의견을 쓰게 하는 근데 뭐 압도적으로 테러 방지법 논의가 총선 일정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계속돼야 한다. 뭐 테러방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죠. 이거를 국회의장한테 보내겠다. 그래서 했었고요. 예, 이게 핑코리아라고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이건 준비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주로 젊은 유권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그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다른 세대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청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핸드폰으로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핑코리아.com 이렇게 치면 20개 문항이 나오고요. 그냥 문항에 자기가 답을 치면 자기 의견과 가장 가까운 정당을 찾아주는, 예,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려고 그 18대 국회, 국회는 19대인가요? 지난해 한 게 20대였죠. 예, 19대 국회의 전체 국회 주요 의사록, 표결 기록 이런 거 DV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5% 정도는 그 젊은 층, 35세 이하의 젊은 층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로 이슈 중심, 그때그때 시의적인 프로젝트였다면 국회톡톡은 상설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건데,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몰카 방지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몰카 방지법이 이슈로 등장한 것이 저희 국회톡톡을 통해서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회톡톡을 통해서 시민 제안이 제기가 되고, 그게 이제 여러 동의자들을 모아서, 지지자들을 모아서 국회의원이랑 매칭이 되고 했는데요. 보통 그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 입법활동, 입법행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민 발안 제도가 없습니다. 시민 발안 제도라는 건 시민이 제안을 해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지 말지, 뭐 나중에 토론하고 표결하는 건 국회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 이런 것들을 갖게 하자. 이런 게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온라인 서명운동이 답니다. 청원이죠. 청원. 국회 청원을 하면 그게 실제로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반영이 되느냐. 이 전때 그 국회 4년 회기 내내 수많은 국민 청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몇 건일까요? 2건 있습니다. 2건. 2건이 뭐냐면, 하나는 울산의 육교를 어떤 육교를 지하도로 만들어 달라라는 청원이었고요. 또 하나는 국립묘지에 무슨 일본 그 수종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묘목을 대체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우리 세월호 때 650만 정도가 온라인 서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죠. 그 많은 서명용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응답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왔으면 왔나 보다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650만이나 이렇게 동의를 했으니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뭐 어떻게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쌓여 있다가 그냥 국회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국회톡톡은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안 물어보고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도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로그인은 자기 뭐 SNS 아이디 같은 걸로 로그인은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어도 나중에 이제 이메일은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씁니다. 저는 이런 법이, 몰카가 지금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유통하지도 못하게 법을 만들고 이렇게 몰카를 설치하거나 유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올렸습니다. 어떤 그 여성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참여하기를 누리면 돼요. 여기 보면 예, 이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불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 안 보이시죠?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참여하기가 있고요. 밑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이제 각자 참여한 사람들 일부 아이디입니다. 이게 1000명을 저희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1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1000명이 넘으면 그 법안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 명단을 저희가 밑에 쭉 깔아놓고요. 그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거는 국회톡톡을 운영하는 저희 와글에서 하는데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시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법안으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2주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 그 안에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는 맨날 기다리다 지치는 거에 너무 이렇게 이 훈련이 돼 있어서 익숙해져 있어서 뭐 그냥 답변해 주세요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주는 그래도 시간을 드려야 이 양반들이 뭐 검토도 하고 하실 테니까.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 위에다가 이분들은 참여했다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건 참여했다라는 뜻이고요. 뭐 여기 지금 X라고 돼 있는 건 뭘까요?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무응답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자기 의견을 표시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유권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성소수자 차별 반대에 대한 의견 찬성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라는 얘기를 국민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으면 네 입장은 뭔데? 내 입장은 이거야.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이 국민들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만나서 뭔가 논의를 하면 좋겠구나. 이 사람을 찾아가서 뭐 어떤 얘기를 좀 같이 하면 되겠구나. 뭐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뭡니까? 일종의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치면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사는 지역구의 뭐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시민들이 로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로비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뇌물 주고 선물 상자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그런 압력 활동이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누구든 제안한다. 뭐 어떤 건 200명, 300명에 그칠 수도 있고 어떤 건 몰카 방지법은 거의 24시간 안에 한 2만여 명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혀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1000명이 넘으면 국회의원들 할래 말래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데 국회톡톡의 차별성은 유일하게 사실은 여기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우리는 보여준다. 까보인다. 이런 거고요.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한테 보냅니다. 어떤 법안 경우에는 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몇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이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환경노동위, 뭐 뭐 여가위, 이런 여성가족위 이런데 2개 상임위를 다 이렇게 명단을 게시를 해놓고 그분들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고 그러고 보내서 답변 결과를 표시하죠.
이게 지금 원래 자료집 만드실 때 그러니까 꽤 전이라 제가 이 PPT가 업그레이드가 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8월 중순에 집계를 한 걸로는 지금 만든 지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올라온 건수가 한 350여 건, 그 중에 매칭된 것이 한 10몇 건 되고요. 지금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 한 8건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매칭률, 그 성사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 비슷한 사이트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촛불 국면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박근혜게이트닷컴이라고 하는 시민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나오는 시국선언문을 아카이빙하고 거기 주요 키워드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보여준다거나 혹은 이런 박근혜게이트 부역자 임명사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만드는 건 박근혜 부역자 임명사전이라고 하는 제목과 어떤 요령으로 어떤 인물을 어떻게 작성해 게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시문이고요. 그 내용은 100%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작성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위키피디아 방식이라고 하죠. 온라인 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고한 그냥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무나 올리면 안 되니까 박근혜 게이트를 단순히 최순실, 정유라 몇몇 측근의 문제로 국한해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전반적인 이 정말 국정 파탄이 일어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진 사람들은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언론계나 학계나 이런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 대상이죠. 그분들이 했던 발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그냥 기분 나쁘다고 올리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했던 발언, 신문 기사에 나온 것들 혹은 그분들이 쓴 글 혹은 동영상 유튜브에 나온 이런 것들을 링크로 걸어서 올리게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여간 저희는 운영자 입장이고 저희가 쓴 글은 하나도 없는데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어쩐다 해서 제가 하여간 계속 시달리는 기간들이 좀 있었고요. 위키피디아 방식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누구든 쓰면 누구든 쓸 수 있고요. 누구든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썼는데 그 내용이 틀렸다거나 불완전하다거나 혹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분이 몽땅 다 갈아엎고 새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위키피디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키피디아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원고지 한 100매 정도에 이르는 어떤 이 설명을 어떤 사람이 그냥 홧김에 심심풀이 삼아 확 지워버리고 너는 바보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교수였기 때문에 시민 저널리즘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가르쳤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위키피디아 프로젝트를 시켜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위키피디아에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혹은 너의 관심사항과 관련해서 직접 뭔가 작성을 해서 게재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견이 있으면 반응도 해봐라. 뭐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그렇게 막 와서 웃기는 소리 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싹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 다시 혹은 원래 썼던 사람이 이거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다 남아요. 히스토리가 다 남아서 누가 말도 안 되게 예를 들면 여기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키피디아의 항목에 뭐 대한민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뭐 지리적으로는 어디 위치하고 동아시아에 있고 뭐 인구는 뭐 5천만 뭐 이렇게 나온 거를 싹 지워버리고 대한민국은 달나라에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때
그 히스토리란을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사용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위키피디아는. 심지어 내가 로그인을 안 해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컴퓨터 IP, 그 컴퓨터 그 고유 넘버 있잖아요. 내가 사용한 그것만 나와요. 근데 그 사람 거 이전의 버전으로 돌리겠다 하면 돌려집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아무거나 아무 사람이나 쓰는 이따위 백과사전을 누가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학계에서도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도 했어요. 위키피디아가 더 정확한가? 브리테니카가 더 정확한가? 여러분 브리테니카 망한 거 아시죠? 위키피디아 때문에 망했어요. 아무도 그 수십 권짜리 브리테니카 사전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위키피디아 보면 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위키피디아의 정확도가 브리테니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더 높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항상 어디에나 뭘 망치는 사람은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가 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망치는 사람의 속도보다 그걸 개선하고 수정하는 사람의 속도가 더 빠르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위키피디아의 논리예요. 저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집단 지성을 얘기한다거나 어떤 시민 다수 군중에 의한 정치 혁신, 제도 개혁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타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얘기가 너무 새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런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억울하고 억울하긴 뭐 억울해, 자기가 그런 칼럼을 썼으면서 어쩌라고요. 근데 억울하고 해서 자기 거를 빼주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이건 위키피디아 방식이라서 누구든 마음에 안 드시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운영자는 절대로 검열하거나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국회톡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열하거나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지우고 다니는 그런 어떤 모 교수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랬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온라인 시민의회라는 걸 그때 이제 그 정당들의 탄핵 표결에 대한 입장이 한참 갈팡질팡 날이 바뀌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고 할 때 온라인 시민의회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서 국민의 의견들을 직접 대변하고 좀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가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비난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실패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문을 닫았죠.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너희가 왜 뭔데 나서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기성정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되지 누가 누구를 대표할 거냐 뭐 이래가지고 비난을 많이 샀습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촛불항쟁에 대해서 그동안 뭐 이제는 너무나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언제 그랬냐 싶게 그죠? 시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저는 요즘 가끔 저 TV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아. 내가 저 얼굴을 맨날 봤었단 말이야.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촛불항쟁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선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촛불항쟁에 대해서 나온 몇 가지 프레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편인데요. 촛불광장을 두고 직접 민주주의가 꼽혔다.
광화문 촛불광장, 위대한 시민의 힘, 직접 민주주의 꽃피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 제목들이 뽑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대의제를 국민의힘으로 살려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정권교체가 답이다. 정권교체까지는 했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걸로 이게 답일까? 요즘 이니 팬덤, 또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자. 이게 어렵게 집권했는데 지금도 너무 힘든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대통령은 비판하지 말자. 이런 또 흐름들도 있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가지 다 특별히 이견 없이 동의한다 하시는 분은 계세요? 제가 너무 유도적인 예. 특히 넷 중에 뭐 하나라도 이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맨 마지막이요. 대통령을 비판하지 마라. 요즘 저 얘기하면 너무 댓글에서 욕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서로의 힘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공약을 세울 때는 아직 현실적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로부터 실행을 이제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뭐 어떠한 이유로 어째서 지금 지키지 못하는지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미 경찰력으로 다 제압하고 난 뒤에 그런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했습니다. 차라리 먼저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걸.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 문제가 다 실현되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분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뭐가 됐죠? 이게 지역에서 오는 계속 그런 시도들은 있다.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촛불이 이룬 것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죽어가는 대의제를 시민의 힘으로 살려냈다라는 얘기부터 해볼까요? 맨 마지막 거. 아이고. 맨 마지막 거. 광장 그러니까 촛불 광장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은 뭐 이거는 저는 촛불혁명이라는 용어를 저는 안 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면은 시스템 전반을 뭔가 갈아엎기 위한 그런 시민항거를 주로 뜻하는데 국민들이 한 거는 제도권 자체를 바꾸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제도가 왜 제대로 안 돌아가니? 이거 좀 돌아가게 해라. 왜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안 하니? 왜 청와대는 국민 목소리에 이렇게 이 마이동통 응답이 없니? 왜 니들 맘대로 한 이런 제도권이 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고 강력하게. 그래서 제도권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국회는 국회답게 행정부는 행정부답게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였지. 어떤 제도권, 지금의 제도권이 지금 정당을 만드는 방식, 그 다음에 선거를 하는 방식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의 운용 방식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하고 뭐 그러려면 헌법을 바꾸거나 정당법,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걸 제기한 거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꼽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과 이후 지난해 이 시간과 지금 이 시간 1년을 사이에 두고 저희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떤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도 나온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그러니까 행정적 차원에서 그 뭐죠? 신고리 오류콕이 뭐 계속 지을 거냐 중단할 거냐 이런 거 놓고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자거나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은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시민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나요? 국민 소환제, 우리 주민 소환제는 있어요. 지역의원 굉장히 어렵지만 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 그 지자체 의원들을 소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게 없어서 작년에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국민의 97%가 원한다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럼 97%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일치에서 나오는 문제가 컸죠. 국민소환제, 시민발안제 아무것도 지금 제도화된 게 없습니다. 앞에 두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라서 이건 좀 그냥 넘어가겠고요. 원래 문제제기로 돌아가서 죽어가는 대의제를 국민의힘으로 살려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의제 운영 방식이 달라진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았는데요. 일단 뭔가 바뀌어서 기분은 좋았는데 사실 제도화된 거는 아직 없어요. 그거는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직은 그게 그 변화가 반영돼서 제도화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 저희 책에는 그래서 서문에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뭐 이런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영어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올드한 생각 이것도 사실은 좀 고쳐야 될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수결로 투표하고 뭐 직접 보통 평등 뭐 이런 비밀 투표에 의해서 누구든 가서 찍고 부정선거만 아니라면 민주주의인가? 지금은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건 다시 정의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정당도 늘 때마다 나오는 문제지만 국회의원들이 제발 뭔가 중요한 의견에 표결을 할 때는 주민들 의사 좀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웃기는 얘기 같은데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데모크라시 OS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시민활동가들이. 그게 뭐냐 하면 요번에 예를 들어 김명수 후보, 뭐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후보 뭐 임명 동의안에 동의할 건지 반대할 건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질문을 시민들이 직접 표결을 하고요. 그 지역별 그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기 의사를 표결에 반영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거들떠도 안 받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넷 파티, 넷 정당, 인터넷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보완하고 대의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 우리 실제로 일상의 이런 지역 단위, 마을 단위, 자기 어떤 학교, 직장 내에서 일상적인
어떤 민주적 조직 문화, 의사결정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세계 정치 변화의 현장을 통해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모크라시 OS, 민주주의 OS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예, 국민들, 유권자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라고 예, 그런 앱을 만들었다가 넷파티도 창당했던 한국 여성인데 500년 전의 미디어 기술, 뭡니까? 인쇄술이죠. 그리고 그 인쇄술에 기반해서 시민 사회로 넘어가는, 의회주의로 넘어가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500년 전의 인쇄술 미디어 기술과 200년 전의 의회 정치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맞는 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주의의 민주화라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대의제와 상권분립과 다수결의 원칙만 되면 뭐 대충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다. 라는 게 그동안 현대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세 가지 요소가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빨간불이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좀 약하군요. 예. 나와요? 반짝반짝하고 말죠? 예. 예를 들어서 상권분립만 봅시다. 원래 이거 상권분립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운 뭐죠? 예.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예,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분리돼서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높은 사람끼리는 다 친합니다. 그렇죠? 예, 사법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 가고 행정으로 가고 행정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국회의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내부의 권력 엘리트 간의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해지고 점점 더 공고해지고 배타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되죠. 그래서 특히 그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 상권분립이 말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관료주의나 비효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관심을 끊게 되죠. 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로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이게 응답을 못 받아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 공익적 문제, 공공의 이슈,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은 국민들이 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보면요, 물론 거기는 자기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죠. 뭐 나는 공화당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이렇게 선거 때 되면 자기 대문 정원에다 이렇게 팻말도 꽂잖아요. I love 민주당, I love 공. 그러긴 하나 실제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약간 팬덤 비슷하게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만나면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예, 괜히 말했다가 의상할까 봐 안 하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퇴근하시고 술집에 가면요. 오만 저기 뭡니까? 돼지갈비 막 이렇게 지글지글 구워놓는 테이블마다 문재인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홍준표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정치 얘기가 오만원돼서 나오죠. 여성분들은 정치 얘기 안 한다라고 남성분들이 아시는 경우 많은데 여성분들도 제 나이 또래
그 학부형들 만나서도 학부모들끼리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유 정치 난 몰라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실망감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한테 투표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치가 변화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청년들의 투표율, 전반적인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뭘 표를 찍을 만한 사람이, 찍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 그 방식이 달라지고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지는 건 실제로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이건 저는 낡은 패러다임,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강제로 뭐 들이밀 수는 있겠지만 효율이 거의 제로 이하로 떨어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요즘은 어떻게 수평적인, 공권적인 이런 그 의사소통을 잘 할 것이냐 이게 모든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조직의 큰 과제죠. 우리 대선 투표 있기 이틀 전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마카롱이 아니고 마크롱.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참 잘 기억해요, 그죠? 저도 귀가 그 솔깃하더라고요. 자기 20몇 연상에 선생님이랑 결혼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저는 마크롱의 노선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지지를 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정당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출마할 때까지. 대통령 출마하고 나서 그 이전에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던 앙마르슈, 우리말로 전진, 말취, 더 마취 이런 뜻인데 그 행진이라고도 하고 전진이라고도 하는데 전진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 조직이 있었는데 그때 대선 출마할 때까지는 정당이 아니었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 정당으로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죠. 이 새로운 후보들이 쭉 나와서. 근데 이렇게 집도 절도 없는 무소속 후보가 어떻게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을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뭐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이 그 짧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했던 일종의 선거 운동입니다. 뭘 했냐면 앙마르슈라고 하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읍니다.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은 프랑스의 가가후를 직접 방문해서 똑같은 5개 정도의 질문을 프랑스 주민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게 뭘까요? 그나마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반이라면, 저력이라면 그게 뭘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대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캠프에서 선거 캠프마다 여론조사 많이 합니다. 그죠? 여론조사 어떻게 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 전화로 하고 그 전화를 누가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해요. 자기네가 안 해요.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는 거죠.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없어서 자기들이 굳이 가가오 방문해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정치적 캠페인, 그러니까 가장 성공적인 선거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해줄게, 나 대통령 되면 내가 뭐 해줄게 너희들한테 를 말하러 다닌 게 아니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를 들으러 다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말한 거를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강력한 어떤 선거 캠페인이 된 거죠. 지금은 내가 집권하면 이런 거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세주형의 리더십이 아니라 당신들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고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훨씬 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최근 7, 8년 간의 유럽 정치를 많이 바꾼 주역들인데요. 이게 너무 자료집엔 있군요. 예. 비르지니아 라지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2700년 역사 유사 이래 최초의 여성 시장이고요. 그죠? 영화에도 로마 시장이 여성이었던 적은 없죠. 그런데 여성 시장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속한 정당이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오성운동은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술가.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코미디언.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코미디언이었어요. 정치 풍자하다가 쫓겨난 코미디언.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김재동 씨도 그러고 다녔죠. 토크 콘서트 방송에서 퇴출되고 블랙리스트 올라서 이 사람도 전국으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다니는데 이탈리아 상황이 언론이 굉장히 억압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를루스코니라고 하는 굉장히 부패한 총리가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유명한 축구단? 축구를 잘 몰라서 그 축구단 소유 구단주기도 하고요. 미디어 재벌이에요. 미디어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억압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참 뭘 공유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 토크 콘서트 가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 모인 거예요. 야, 너도 여기 사냐? 나도 여기 산다. 우리 그럼 만나서 이후에도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전국에 수천 개의 지역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별 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성운동입니다. 오성운동은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왔다. 알이 아니고요. 아래로부터 왔다. 그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요구하는 5가지 주요한 요구, 그래서 5성이에요. 그걸 해결하겠다 이러고 나선 정당입니다. 특권을 타파하자라고 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정치는 특권이 아니고 공공에 대한 서비스다. 그래서 일체 후보 경선까지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온리 온라인. 오프라인에 나와서 선거운동 하거나 그러면 후보 자격 박탈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왜 온라인으로만 하느냐? 그래야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쟁하니까. 그런 모토죠. 오성운동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오성운동에서 쭉 지역별로 논의해서 올라온, 그래서 이 정당에서 채택된 공약들을 지금도 쭉 주제별로 늘어놓고 있어요. 해결된 건 옆에 표시해놓고 해결되지 않은 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해놔요. 조금씩 해결되는 게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그걸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선거가 지나면 선거 때 주장했던 정당별 공약이라고 하는 게 싹 사라져요. 다시 찾기가 힘들어요. 점검이 안 되죠. 하여간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장
또 당선을 시켰고 의석도 굉장히 많은 의석을 2009년에 창당해서 2013년에 이탈리아 전체 그러니까 국내 유권자 하면 국내 유권자만 따지면 1등, 해외 유권자까지 해서 2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연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원내 3당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력한 그 영향력을 가진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보통 사람의 정치를 표방하고 이 지금 정당 여기 대표 체계가 없어요. 이 해적당은 대표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면서 언론에 나올 때 돌아가면서 대표 선수를 맡는데 이 사람이 그 시인이에요. 애 셋 키우는 싱글맘 시인인데 정치를 하죠. 모든 정당의 의사결정을 리퀴드 피드백이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투명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표결해서 정합니다. 스페인의 이 꽁지머리 파블로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포데모스라고 하는 신생 정당의 대표고요. 2011년에 그 금융위기를 맞아서 스페인의 대규모 시민 이 저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15M 운동 혹은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1년 5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해 11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이 보통 광장의 시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나라냐. 얘네도 이제 이러고 뛰쳐나온 거였죠. 근데 이 시민들이 보통 나올 때는 야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자 이런 생각까지 하진 않습니다. 너네 좀 똑바로 해라. 우리랑 비슷하겠죠.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11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냐. 기존의 집권당이 다시 일당이 됐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낭패감, 무력감에 빠졌겠죠. 그러면서 결심했어. 우리가 이걸 놓쳤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모두가 수평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집회들을 가졌었는데 여긴 보면 아예 단상이 없습니다. 단상이 없어요. 그냥 교육 문제 둥그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여성 문제, 뭐 어디 지역 문제 둥글둥글하게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오고 이런 거를 몇 날 며칠 한 거예요. 우리 왜 정치를 일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광장에서 해왔던 방식으로 지역 정치도 하고 이 중앙 정치에도 직접 개입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게 포데모스라는 정당입니다. 예, 지금 그 원래 뿌리 깊은 양당 구도였는데요. 뭐 한 4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있었는데 이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 포데모스가 3당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죠. 스페인에는 그 전국 정당 말고 지역별 정당도 존재해요. 지역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천당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다른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데는 관여를 못하지만 양천당을 만들면 양천구청장 선거나 양천구의회 선거를 할 때 자기 후보를 낼 수 있는 이런 지역 정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뭐 사라고사, 코로냐,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같은 스페인의 주요 4개 도시에서 다 집도 절도 없는 정치 신인들이 시장이 됐습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죠. 왜 스페인 얘기만 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국, 미국 같은 정치 선진국 얘기는 안 하고 왜 후진 나라 얘기만 하냐? 지금 새로운 정치 변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이런 새로운 시민 정치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나 활동가 워크숍 같은 게 열릴 때 사람들이 다 마드리드에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2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 11월에도 그렇게 열립니다. 그럼 EU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와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들을 해서 성공했거든요. 이 주요 4개 도시의 시장들은요, 원래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콜라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던 여성분이고요. 정치 경력 없습니다. 40대 여성이고요. 저 마드리드 저분도 정치 경력은 거의 없고 법관 출신인데 되게 꼬장꼬장한 할머니시죠.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맞서다가 막 테러도 당하고 칼 찔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직한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시장이 됐죠. 이 사람들이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게 그게 중요한데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이분들이 기성 정당의 후보로 나간 게 아니고 새로 시민정당을 만들어서 그 시장이 된 겁니다. 시민정당 어떻게 만들었느냐? 각 지역별, 여기는 무조건 오랫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집권해왔던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 어느 한쪽 당만 문제인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처럼 어디 연 걸리듯이 서로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 정당들 있죠, 지역에. 뭐 우리로 치면 무슨 뭐 정의당, 국민의당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정의당, 그다음에 원외 정당들, 녹색당이라든가 무슨 민중연합당이라든가 뭐 이런 당들 있잖아요. 그런 군소 정당을 하는 그 지역의 정당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수백 개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플러스 그냥 일반 개인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연합 정당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정당의 당론을 정하거나 활동하는 방식은 기존의 정당과는 확연하게 달랐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후보 선출을 하거나 정책과 공약, 규약을 제정할 때 아까 제가 마크롱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걸 해요. 지역별 모임하고 분과별, 뭐 교육, 교통, 여성, 생태, 환경 뭐 이렇게 쭉 분과별 모임이 있는데 그 분과별 모임에서 나온 얘기들을 이 시민정당에서는 코디네이션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렇게 검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조율만 합니다. 아, 여기서 이 의견이 계속 각축을 벌이고 합의가 안 됐어? 아, 이거는 이렇게 합의가 됐어? 그러면은 합의된 건 합의된 거대로, 안 된 건 안 된 거대로 왜 안 됐는지 근거 자료들을 더 정확히 분류하고 뭐 이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후보 선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뭐 셀프 공천이니 무슨 옥새 파동이니 아마 요번에 내년 지방선거 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후보 선출을 그냥 온라인으로 뽑아서 해요. 당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난 포데모스 정당원이 아니어도 포데모스에서 누구 후보를 내면 좋을지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의원 내각제 정당 투표를 하니까 한 20명을 우리 그 순번대로 뽑는다. 그럼 윗순번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시장이 된 분들은 1번으로 뽑힌 분들인 거고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한두 명만 찍는 게 아니에요. 순위 투표를 합니다.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여기 계신 분이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20번까지 찍습니다. 그거를 사람들 점수를 모두 취합을 해서 총점 순서대로 뽑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해결될까요? 개파 투표, 파벌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이 다른 소소한 차이들을 가진 수많은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합의할 수 있는 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합니다. 예, 공약을 정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정말 되게 자랑스러운 감동적인 그런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었죠.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뭐 아이슬란드나 이런 프랑스 이런 새로운 정치 현장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광장의 시민들을 광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뭐 정당을 만들든가 어떤 제도 개혁을 하든가 실질적인 현장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왔다라는 데서 어떤 그 성공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사람 누구 같아 보입니까? 네, 저희 와글에 일하는 친구가 그렸는데 참 잘 그렸죠. 예, 트럼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월가 점령 시위니 뭐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 변화로 왜 이어지지 못했을까? 그런 새로운 시민의 요구를 담지해내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제도권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혹은 그걸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가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다가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광장과 제도 사이에 이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데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한동안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기억하시죠?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좀 진보적인 그런 민주당 후보가 그 경선 후보가 나왔을 때는 이쪽이랑 좀 잘 매칭이 된다. 그래서 청년들도 막 열심히 참여하고 좀 호응이 좋았죠. 근데 어쨌든 미국도 정당 제도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돈 많아야 하고 정치후원금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전형적인 그 정치인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콩티드 파티드 하는 참신한 나쁜 놈 트럼프 사이에서 누구를 찍을까 하다가 참신한 나쁜 놈을 찍은 거죠. 지금 그 효과를 톡톡히 맛보고 있지만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홍준표라는 후보의 이 선거운동 기술로만 따진다면요, 홍준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만 해요.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와 무관하게. 왜냐하면 홍준표가 딱 그거예요. 참신한 나쁜 놈 전략. 예, 제가 전남, 보성, 순천 이 지역을 그때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부터 오랫동안 민주당 아성 아닌가요? 순천은 조금 달랐지만 보성, 벌교 막 이런 쪽. 그런데 제일 많은 게 홍준표 플랜카드예요. 그리고 홍준표 플랜카드에 제일 크게 쓰인 게 그거 뭐죠? 경비원 아들과 무학자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게 먹힐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권력 엘리트에 혐오감이 들어. 싫어. 아이고 무슨 옛날 야당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권력 잡으니까 그냥 도찐 개찐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그냥 이런 애가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사실 그 했던 행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득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먹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안에, 그러니까 촛불광장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는 새로 대통령도 뽑아놨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촛불광장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끌었고 그분들이 나중에 따라왔어요. 지금의 새로운 변화도 시민들이 먼저 이끌고 주장하고 제기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필요 최소한의 행보밖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기성 권력이라고 하는 건 굳이 바꿔서 그렇게 이득 볼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 남았는데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얘기는 제가 답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다니거나 뭐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래저래 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음에는 양천구 사례도 여기 좀 들어갈 수 있게 모범을 만들어 주실 걸 바랍니다. 결국 그 앞에서 나온 이런 새로운 변화의 가장 기본 출발점은 지역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거, 그거는 다 어디서나 공통된 해답인 것 같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고요. 포데모스의 풀뿌리 조직은 시큘로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서클, 옛날 뭐 동아리 같은 거 서클이라고 했잖아요. 서클이죠. 저기 왼쪽 끝에는 왜 이렇게 뻥 비어 있을까? 스페인이 아닙니다. 저긴 포르투갈입니다. 예, 이탈리아에도 아까 우성운동 모임들이 전국의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런 정당 모임이라고 하는 게 전국의 지역별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 지구당 당사에서 거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아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드리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디모크라틱 시티즈라고 하는 EU에서 주최하는 정치혁신 그 포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간 김에 그 포데모스를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나눠준 지도에도 뭐 이렇게 시민단체들 무슨 뭐 정당들 그 쫙 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 지도 분명히 그대로 찾아갔는데 간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거기 뺑뺑 몇 바퀴를 돌았어요. 나중에 요만큼 나오니까 그 포데모스 뭐 들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캠페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 사무실 갔는데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구경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고 어딘지 모르겠더라 했더니 거기가 맞대요. 그게요. 어떤 그 선출직 그 정당원이나 정당의 주요 간부 상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주민 개모임처럼 오늘은 내 사무실에서 모일까? 내일은 다음 주는 누구 엄마 집에서 모이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사회 보고 자기들이 주최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풀뿌리 동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풀뿌리 그런 주제별 모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밌죠. 동원되는 행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든 분 굉장히 다양하게 모입니다. 그 지난번 다큐에서도 소개가 저희가 해외 이런 취재 간다라고 하는 다큐팀을 많이 어레인지 해줬는데 EBS 팀이 가서 찍어온 것 중에도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포데모스 정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취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세대 갈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에서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되고 공유하게 되니까 그런 모임들이 도처에 저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대표가 갑자기 딴맘을 먹는다거나 갑자기 헷가닥해서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갑자기 맛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간이죠. 저는 이런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사례 중에 광주에서 하는 시민들 모임에 좀 관심이 있어요. 여기가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시민 상주 모임이라고 해서요. 4.16 그 세월호 참사 있고 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일 동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팅을 하거나 도보 순례를 하거나 뭐 유가족들 뭘 지원하거나 리본을 만들거나 하여간 그런 모임을 계속 해왔대요. 참 징하죠. 1000일 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시민단체 소속된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주로 이제 격분한 엄마들, 동네 엄마들이 많았고, 하여간 동네 풀뿌리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모임이 되고 그 지역별 모임을 토대로 해서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을 하면서 시민총회라는 걸 금남로에서 했습니다. 광주시 전역에서 100개 민회를 만들어서 100개 조례 제안을 올리고 그 중에 주요한 것들을 투표해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니까 5월 달인데도 꽤 더웠거든요. 가니까 이렇게 부채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부채가 한쪽 면에는 1번부터 100번까지 그 100개 민회에서 올라온 제안들이 제목이 써 있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쭉 정책 터널이라고 해서 직접 다니면서 볼 수 있고 스티커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부채가 색깔이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주황색이에요. 앞에서 막 얘기하면 찬성하면 초록색 이렇게 들고 반대하면 주황색 이렇게 들고 더우면 붙이고 뭐 이런 용도로 했었죠. 뭐 그 얘기를 듣고 충북에서도 청주에서도 우리도 이런 NGO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약식으로라도 시민총회를 하자 해서 비슷한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빨간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면지라 아마 찬성한다라는 초록색을 든 걸 뒤에서 찍으니까 빨간색으로 보였고 지역별 여건과 역량에 맞게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 그것의 목적은 궁극적인 취지는 한번 사람이 그 선출되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기 쉽고 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있는 시민들 목소리가 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아우성치고 끊임없이 뭔가 개입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온라인 공론장 얘기는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